강남 안에서도 찐 부자는 청담에 산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대표님께서는 지금 40년 가까이 청담에 살고 계신데 혹시 정말 청담동은 어떤 입지에 있고 또 어디에 사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콕 찍을 수는 없지만 네. 여기 이제 압구정역이 있잖아요. 네. 압구정 현대백화점 있는데 동호대교고 여기가 성수대교예요. 여기가 성수동이거든요. 그 맞은편 여기가 이제 청담동이에요. 성수대교하고 영동대교 사이에 여기가 이제 압구정동하고 겹쳐 있죠. 로데오역이 있고 여기가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이 이 양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양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요거를 여기 이제 효성 빌라라 해갖고 굉장히 지금은 또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비싼 아파트로 바뀌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청담동. 여기는 지금 뭐가 있냐면은 큰 높은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요쪽에만 조금 이제 건영하고 현대 아파트가 몇 개 있고요. 거의 4층 정도? 그런 빌라 타운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룹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를 왜 좋아하냐면 개인 사생활이 보호가 된다 그래야 되나요? 예, 공동주택이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저희 집은 JRP라고 옛날 박지정 씨 소속사. 네. 소속사가 올리병이 있고 올리병에서 쭉 가면 여기가 이제 JRP였어요. 여기가 지금 이제 옮겼죠. 그리고 이상 본사. 여기 어디에 저희 집이 단독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청담동의 사거리를 중심으로 하면요. 네. 이쪽은 이제 그 명품 매종 루비통서부터 구찌가 다 있는 데예요. 명품거리. 명품거리.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수입 가구가 지금은 있지만 옛날엔 국내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가 여기로 다 있어요. 그리고 이쪽 도산대로는 수입 자동차. 근데 이쪽에 지금 신세계가 많이 부동산을 샀죠. 왜 그러냐면은 롯데가 잠실을 가졌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 신세계가 갖고 있는 패션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빌딩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안테나 샵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에 사냐면은 여기에 사요. 이쪽으로도 많이 사고 여기에 신세계 본점 그 오피스가 여기에 올라갔죠. 찐 거주자의 동네 소개를 듣고 있는 네. 느낌이에요. 그 이정재 씨하고 정우성 씨 빌딩이 바로 옆에 있어요. 조그만 거. 네. 옛날 타면 탐자리. 그렇게 있고 요 앞에도 삼성화재가 빌딩이 아주 멋있게 올라가 있죠. 검정 빌딩. 네. 그 여기가 이제 도산대로가 여기가 자동차 수입 자동차 쭉 있는 데고요. 여기로 쭉 가면 이제 영동대교예요. 영동대교가 여기가 왜 중요하느냐. 앞으로 이 프리마 호텔이 4,400억에 팔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청담 사거리 있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최고 비싼 오피스들이 평당 1억이 넘는 게 다 올라가고 있어요. 루시아 청담서부터 몇백억짜리가 다 분양 끝났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코로나 때 강남의 꼬마 빌딩을 누가 샀느냐고 조사를 하니까 3040 사람들이 굉장히 연령대가 낮아졌어요. 원부자가 아니고 시등부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서 부자는 어디 살아요? 좀 오래된 현대 아파트, 한양 아파트, 지금 청담동 아까 저희가 사는 이 안에 빌라 좀 오래됐거든요. 이사 가는 거 싫어하시잖아. 그렇죠. 근데 젊은 부자들은 아니야, 나는 새 집에 살고 싶어. 그리고 시설도 좋아야 돼. 피트니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커뮤니티도 중요해. 같이 사는 사람하고의 관계도 중요해. 네. 이게 다른 거예요. 청담동 안에서도 다른 에리아의 자리를 지금 잡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달라요. 서로 니즈가 달라. 그래서 루비나라고 패션 디자이너가 있어요. 고분 빌딩이었거든요. 그 여기에 지금 세워지고 있고 이게 이제 하나가 섰어요. 완공이 돼서 입주를 했고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되는지 몰라. 대표님 혹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원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 고급 빌라 있는 그 단지와 그리고 우리 신흥부자들이 입주하는 그런 그 오피스텔이라고 할까요? 네. 그곳에 우리가 거리뷰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갑자기 청담동에 100억대 이상의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게 많이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했더니 코로나 4년 동안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싼 거를 지으면 이익을 못 봐.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비싼 거를 분양을 해야 돼. 그래서 생긴 것이 이 에테르노 청담. 여기에 송중기 씨하고 아유희 씨가 이제 하고 토스 회장님이 여기에 한 걸로 아는데 네. 여기가 이제 맨 위에 펜트는 300억. 그 아유희 씨가 한 거는 150억인가 이렇게 현금. 여기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었어요.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발표가 되고 나서 삼성동, 잠실, 청담동, 대치동인가 네 군데가 현금을 주고만 살 수 있는. 현금은 물론이고 실거주를 해야 되는. 그래서 다 현금 주고 사신 분들이 여기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아파트가 있던 데거든요.
건재거든요. 건영 오래된 거 그걸 이제 사기도 힘들었을 텐데 다 샀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를 가구를 해서 하는데 젊은 분들이 거의 다 들어오셨다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 분들은 자기 집을 자기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누가 사는가 이분들하고의 어떤 관계성 그들만의 세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쭉 자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신 분들과 또 신흥부자분들의 비율이라고 할까요? 이게 비슷하게 조금 많이 구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우리 아버님 세대가 아직 살아있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강남에 건물이 안 나오는데 부자들은 건물을 안 팔아요. 그분들 부자들은 잘 안 팔아 뭐를. 투기를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팔지 않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장기 가치 투자가 된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 살 때 아 나 이거 투기야.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팔지 않았다. 갑자기 빌딩이 나온단 말이에요. 매물이. 그럼 그분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나이가 그렇잖아요. 우리 나이가 부모님이 90 이렇게 되신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청담동을 보면은 제가 여기 2005년에도 여기 꼬막 빌딩을 샀는데 어떤 빌딩이 가수 B 건물 앞에 있는 빌딩이 굉장히 흉측스럽게 그게 뭐 짓지도 않고 새도 안 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딱 새 건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 자녀분은 젊은 분이니까 바로 멋있는 빌딩을 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매물을 이제 사러 다닐 때 그분이 이제 집주인의 연세가 어떻게 됐냐 보라고 우스개 얘기가 있어요. 안 팔겠다는 게 어르신들의 그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0대, 40대 신흥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들이 사는 세상. 나도 30대고 나도 40대인데 뭔가 이게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한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방에 살아요. 그러면 그 꿈을 어디로 볼 수 있을까? 1층 햇볕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냄새만 안, 곰팡이만 안 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시각화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왜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나 꿈도 우리가 봐야지 꿀 수 있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보든 유튜브 영상으로 보든 직접 경험도 좋지만 간접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누군가를 보고 아 나는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 경험이 없이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젊은 성공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들을 보면서 아 저거는 내 일이 아니야 하면 이미 자기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높이뛰기나 넓이뛰기를 하는 사람이 이만큼은 10을 뛸 수 있어. 근데 내 스스로 나는 8이라고 해놓으면 8 이하로 뛰는 거예요. 근데 나는 12라고 해놓으면 10까지도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과 목표는 클수록 좋다.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거든요. 저는 아주 거창하게 꾸어요. 맨날. 아 그리고 막 상상하는 게 너무 즐거워.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돼서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 상상하면서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도 너무 즐겁다는 거죠. 저도 사실 60이 넘은 이 나이에도 매일 사람들이 그래요. 캔디 언니 어떻게 맨날 그렇게 웃냐. 즐거워요. 상상만 해도 즐거워. 아,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까? 아 내가 오늘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일은 여기 요만큼 될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은 강남에는요, 대표님, 자수성가형 그 부자들이 많은 편인가요? 많은 편이죠. 아, 그래요. 거의 사업 같아요. 제가 슈퍼리치에 대한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의 70%가 부동산 비율이더라고요. 자산 중에. 근데 최근에 50%로 줄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왜 50%?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경제학자들이 자산 버블이 일어난다라고 했던 게 맞는 건가?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중에 별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가치가 없는 부동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처분한 게 20%. 그래서 그 돈을 PB뱅크에 딱 갖고 있다가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이 어떤 경우에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또 한번. 지금 좋은 물건을 잡기 위해서 대기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식을 따진다면 저도 주식을 해봤지만 막 조금 오르면은 그냥 탁 팔아버리잖아요. 왜 떨어졌을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견디는 힘이 없는 거야. 심약해갖고. 근데 부자들은 뭐가 다르냐면은 기다리는 힘이 틀려요.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자기가 원하는 금액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늘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예요? 부자들이 그 대기 자금을 갖고 있다가 탁 쓰는? 기회가 10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때 또 IMF 때 청담 사거리 여기요. 금액이 얼마나 싼 줄 아세요? 여기가. 말을 못하게 쌌어요. 왜냐면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루비통하고 다 있거든요. 루비통, 크리스찬 디올, 몽크레어가 다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수익 가구점이 있었어요. 수익 가구점은 이 스페이스가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서부터 1층, 2층까지 다 사용했어요. 한 회사가. 근데 IMF가 딱 터지니까 여기서부터 망하더라고. 왜냐면은 그 공간을 많이 차용하잖아요. 가구는. 그러니까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직원이 많이 필요해. 혼자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망하더라는 거지. 그렇게 매물이 나왔을 때 부자들이 드디어 타이밍을.
얼마 전에 한번 네이버에 지금 조사를 해보세요. 루비통이 얼마를 벌었는지. 루비통이 그때 샀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여기서 벌었어요. 루비통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장사가 안 된다 그러거든요. 네. 겉에서 보는 거하고 틀리게. 네. 근데 그거 상관없는 상관이 거예요. 없- 부동산 투자를 해서 버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을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으로 버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됐다 봐야 돼요. 아니 이렇게 동네에서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네.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보고 듣고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하루 종일 공부하죠. 매일 신문 세네 개 보면서. 경제신문은 30년을 넘게 봤어요. 우리가 뭐 경제책을 뭘 읽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부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현명한 투자를 이기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었나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이 신문을 늘 봤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던 걸, 정보를 갖고 있던 걸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했는데 저도 그거에 동감해요. 그리고 이렇게 예사롭게 안 보죠. 늘 부동산에 가서 놀고 같이 얘기하고 지금 이건 8년대 누가 들어왔나 이런 걸 늘 얘기하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청담동에서 거주하셨다 그러면 대부분 금수저 아니었을까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원래 금수저셨나요, 대표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강릉 사람이고 그때는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지만 제 기억에 제가 이렇게 누가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참 좋아해요, 제가.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초등학교 때 큰 쌀독 있죠. 독에다가 쌀을 담아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쌀이 이렇게 수북하게 있으면 소리가 안 나겠죠. 근데 그 바가지라 해서 박으로 이렇게 펐는데 그 밑바닥을 긁는 소리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항상 밥을 하실 때. 근데 그게 50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그 소리가 안 잊어버려져. 그래서 야 이게 참 수도세를 못 내갖고 수도 꼭지를 수도구에서 딱 잘라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압박분대 있죠. 그거를 거기다 감아. 그러니까 머리를 굵은 데를 자르니까 거기다 말뚝을 박아 놓으셔서 나무 말뚝을.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밥을 하실 때 그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말뚝을 빼면 이게 큰 목 있는 데를 잘라 나가고 이 하늘처럼 분수처럼 솟아요. 그럼 거기에 분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빨래를 하시고 밥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그 기억들이 평생에 걸쳐서 딱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아,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각자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님 강남이 개발될 즈음에 아예 또 청담동에 자리를 잡으셨단 네. 말이죠. 그러면 그때 어떤 걸 보고 아 나는 여기에 좀 자리를 잡아야겠다 위치를 좀 잡으셨는지 궁금해요. 이모님이 압구정 한양암 아파트에 계시면서 거기에 자녀들을 유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 이모님을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집을 갈 수 있었고. 그러니까 압구정동 한양에 가니까 그 전까지 저는 강릉 재래시장에서 장을 봤었거든요. 네. 거기 오니까 백화점에서 시장을 보더라고요. 그게 한양 슈퍼였어요, 이름이. 지금 갤러리아 생활관 자리가.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밥하다가 전화해서 두부 한번 떨어졌습니다 하면 그 슈퍼에서 두부를 배달했었어요. 지금 갤러리아 그 주인이 네. 거기가.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다 봤었고 자연스럽게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부자들 그런 환경에 제가 들어갔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올라가기 쉬워도 올라서 내려가는 길은 어려워요. 압구정 한양에 꼽는 바람에 제가 회사를 가도 코엑스로 갔고 무역센터를 갔고 그리고 IMF가 터져서 정말 회사가 위기가 생겨도 청담 사거리로 내려왔고 사거리로 내려왔으니까 내 빌딩이 필요하다니까 청담동에 샀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는 것과 주거와 투자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많은 이제 교수님들이 자산 버블이 일어났다. 부동산이 위험하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니죠. 뭐가 틀린 말이 아니냐면 인구가 일단은 자식을 낳지 않고 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큰 집이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은 떨어지는 건 당연한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다 떨어지냐 이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떨어지느냐? 일거리가 있는 핵심 상권만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핵심 상권, 내가 부산에 살든 강릉에 살든 주거지는 거기다 하고 내가 돈이 좀 있어. 나 어디에 투자해야 돼. 굳이 거기다 강릉에다 하냐 이거야. 똑같은 돈을 갖고 더 좋은 핵심 상권, 일자리가 있는 곳. 그런 데로 가면 대한민국이 다 떨어져도 거기든 살아남는다는 거죠. 제가 놀라운 사실은 청담동이 어떤 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살기는 굉장히 좋은 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용산을 잠깐 갔었어요. 아시는 분이 있어서. 네. 그래서 여기 투자하면 괜찮다고 해서 부동산을 갔더니 얼마가 있냐 해서 얼마를 얘기했더니 저보고 전세를 얻으러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당시만 해도 지금 용산처럼 이렇게 좋은 빌딩이나 그런 콘도가 올라가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네. 왜냐면 용산 그 미군 기지 부대가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잘못 들었나 해서. 그러니까 성수동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신발 공장, 가죽 공장. 굉장히 그 공기도 안 좋고 이런 열악한 환경이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역시도 청담동보다도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꼭 청담동이어야만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나마 안전한 데를 투자해서 핵심 상권을 가는 거지, 돈을 벌어가는 과정에서는 청담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대표님은 정말 그 환경 세팅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대표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청담 부자들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나요? 당연하죠. 워너 에테누로가 집이 새 집이라서만 들어갈까요? 거기 웬만한 좋은 데는요, 인터뷰를 봐갖고 그 사람 직업을 다 보고 집어넣어요. 돈은 많아요. 근데 어떤 이웃을 만드는 걸 인터뷰를 보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이웃들하고 반상회 같은 걸 한다고 봅시다. 밑에 피트니스 센터에서 매일 보잖아요. 그럼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사업적으로 성공했든 뭐 자산가든. 그분들이 그냥 된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와 뭐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워렌 버핏한테 왜 그 많은 돈을 주고 중국 부자가 가서 왜 밥을 먹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미쳤나 돈 자랑한다고 이럴지 모르지만 그 밥 한 끼를 먹는 동안에 그 사람은 수백억, 수천억의 가치의 그 멘토링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를 알려면, 너의 연봉을 알려면 너가 늘 만나는, 6개월 동안 만나는 너 주변에 7명을 나누면 그게 바로 너다라는 말이 제가 볼 땐 딱 맞는 것 같아. 누구를 만나고 네 친구가 누군가 그거를 한번 한 달만 적어보면 돼. 뭔가 내가 하나라도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성장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가, 아니면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들을 옆에 두었는가. 이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아무래도 근데 그런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좋은 입지를 가고 싶고, 나도 꼬마 빌딩, 고급 아파트도 사고 싶은데, 당장 이제 본인들이 내가 전세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살 돈도 없어요.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나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닐까? 제가 제 직원이 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을 했거든요. 네. 집을 어떻게 살 계획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때요. 언제로 계획을 하니까 한 5년 정도 잡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뭐 하고 있냐니까 적금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세에 살고 있대요. 네.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5년 후에 그 집이 만약 얘가 5억을 예산한다 그러면 그 5억이 얘를 기다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돈 공부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네. 그게 바로 거기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세를 주잖아요. 전세를, 자기 집을. 네. 그 전세를 받아서 다시 투자를 하죠. 돈이 없는 사람 뭐 하겠어요? 8억, 10억짜리 전세를 살아요. 자기 자가가 하나도 없는데 전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돈을 안 벌으면 상관이야. 난 자산가 필요 없어. 오늘 하루 그냥 내가 넓은 집에 편하게 살 거야. 그건 괜찮아요. 근데 숫자적으로는 5억이 찍혀 있죠. 내가 5억짜리 전세에 살면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5억이라는 숫자는 그대로 통장에 찍혀서 나와. 근데 우리가 돈의 가치를 따져봅시다. 그러면 지금 5억으로 호박 하나를 산다 그러면 5년 후, 10년 후에 호박 하나를 살 수 있을까? 못 사거든요. 집이 올라간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제 주변에 아는 젊은 분들이 이래 전세를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아차 싶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자산가가 된다는 건 많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투자와 사는 것은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규모에 맞게 돈이 없으면 전세를 끼고 내가 어떤 아파트를, 우리가 유치원을 다녀야 초등학교로 가고 초등학교 가야지 중고등학교 돼서 대학을 가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는 유치원에서 영재가 돼서 가는 경우는 있지만 특별한 경우잖아요. 단계라는 게 있는 거죠. 1,000만 원을 벌어야 1억을 벌고 1억을 벌어야 10억을 벌 수 있듯이, 그러면 종잣돈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그러면 100억을 가느냐 10억을 가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10억 미만 7억만 가져도 우리나라 상위 10% 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부자의 기준을 잠깐만 리치나 슈퍼리치 0.1%, 76억이면 우리나라의 그 슈퍼리치거든요. 그러면은 30억 정도 되면은 1%에 해당돼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웬만하면 30억 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본인이 부자라고 못 느껴. 나는 대한민국에서 상위 1%라고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은퇴를 하고 평균이 6억이래요, 6억. 7억 정도면 20% 안에 들어가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너무 리치나 슈퍼 리치의 기준, 상위 1%와 0.1%의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나는 왜 부자가 아니야? 자기는 이미 부자인데. 우리나라 10% 안에 부자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좋아. 제로라 이거예요. 제가 10억, 7억이면은 상위 20%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도전해볼 만하다. 그거는 직장생활 하든 뭘 하든 도전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렇게 긴 시간 아니라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왜? 디지털 시대에는 3잡, 4잡이 가능하니까. 본업 외에도 부캐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걸 해봐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뭐 7억에서 10억 정도는 충분히 목표로 잡고 잡을 수 있어요. 대신에 돈을 불릴 수 있는 그 방법, 돈 공부가. 돈 공부가 되고 우리가 그 제한값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이라 그러면 내가 일을 잘했어, 직장 다니면서. 근데 갑자기 옆에 같은 동기보다 굉장히 잘한다고 갑자기 내 월급만 팍 주진 않잖아요. 그 사업한다고 해서 사업이 대박이 났어. 특별한 경우를 생각하고는 그렇게 대박이 그렇게 갑자기 돈이 엄청 벌리지 않습니다. 네. 제가 40년을 사업을 했는데 실패 없는 사업을 했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갖고 사실은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냐? 그건 사실 쉽진 않아요. 항상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좋은 우상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위기를 겪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제자리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 공부를 왜 해야 되고 투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대표님은 처음부터 그러면 돈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너무 늦게 알았다. 제가 그거를 알은 지가 사실 청담동 꼬마 빌딩 살 때도 그걸 알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일하는 사람이기도 워킹맘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자 육아와 그거를 참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거지 투자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청담동에서 빌딩을 사는 순간 우리가 아파트라도 하나 사는 순간 부동산 뉴스가 보여요. 내가 거기에 개입이 돼 있으니까. 주식을 한 주라도 사야 주식이 보여. 꼬마 빌딩을 사니까 뭐예요? 꼬마 빌딩이 다 보이는 거야. 저 집은 얼마인데 얼마 됐어요. 이 집은.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부동산보다 더 많이 알아요. 구석구석. 왜? 내가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갖고 있으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돈 공부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내가 이거를 안 했단 말이죠. 왜냐면은 부자들은 얘기를 잘 안 해요. 굳이 옆에 사람한테 너 이거 공부해야 돼. 떠들 필요가 없어. 부자가 책을 왜 써요? 책을 쓸 필요 없어요. 내 아이 가르치기도 바쁜데. 그리고 옆 사람 붙들고 야 이거 일을 해야 돼. 뭐 이래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나요? 그럼 그분들이 유튜브에 다 나와야죠. 안 하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도 할 수 있어를 없는 거야. 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7억이면 너가 상위 10% 안에 들어가.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100억을 바라보니까 나는 가난한 거야. 나는 아예 갈 길이 멀어.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사실 아까도 얼핏 얘기해 주셨을 때 와 진짜 바쁘게 사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업하랴, 아이 키우랴 그러면서 계속 자기 개발까지 하셨잖아요. 네. 그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돈 공부나 투자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조금 이 바쁜 와중에도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간으로 보는 것 같아요. 시간은 이꼬르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시간을 잘못 그냥 이렇게 흘러버리게 이렇게 소모성 있게 쓰고 나면 굉장히 속상해요. 그래서 계획 있는 아침에 그 투두리스트가 그 전날에 해야 될 일이 쫙 항상 있어요. 하루, 일주일 이렇게 만나야 할 사람, 꼭 만나야 할 사람 순서대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도 순서, 공부 중독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자기계발서도 너무나 많고 베스트셀러도 너무 많아서 독서 모임이 또 얼마나 많아요. 당장 나한테 필요 없는 책,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보니 그분들이 아무것도 뭘 실행하고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순서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 공부에 대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그거에 대한 공부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것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시간의 안배를 중요한 순서대로 다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의 부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죠. 유튜브 나와서 너네가 돈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거를 잘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런 걸 얘기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다라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가난하고 찢어지고 그걸로 얼마나 고통당했던 그런 경험이 없다면 다른 사람은 공감할 수 있을까?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또래 청년들도 내 아들하고 같이 똑같이 이런 것을 알고 자기네도 누구나 이런 경제적 자유를 누렸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사실 남에게 하는 조언인데 이렇게까지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조언을 하셨던 그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사실 그 옛날 이야기들을 잊으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너지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어떤 연예인이나 성공한 기업인들이 무너지는 걸 보는데 거기에 어떤 포인트가 있다 보세요. 겸손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공했다 해서 내가 오늘 돈을 많이 벌었다 해서 이것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막대하거나 직원을 막대하거나 관계성에 있어서 막대하거나 돈을 막 써버리거나 그것이 겸손함을 잃은 거잖아요.
내일 내가 또 어떤 폭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오늘 제가 그렇게 샴페인 터뜨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PD님은 혹시 얼마 모으셨어요? 월 300 정도 받고 있고요. 최근에 딱 5천만 원 모았습니다. 되게 많이 모으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입사하고 2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2년 동안 딱 6천만 원 모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5천만 원 모으신 건 전 되게 잘 모으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면서 돈이 모였을 때 나는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공부를 해나가셔야 돼요. 출근길에 뭐 지옥철 탈 때마다 뭐 전세 때문에 이사 다닐 때마다 나 같은 직장인도 돈을 불릴 수 있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당연히 가능하죠. 지금이 오히려 전 더 좋다고 봐요. 정보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시장이 점점 더 타겟이 좁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지방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 많았고 수도권에도 많았는데 지금은 지방의 매력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수도권에만 집중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범위가 더 줄어든 거죠. 저도 과거에는 뭐 대구, 대전, 광주, 부산 다 공부했는데 요즘은 그쪽은 잘 안 하고 있어요. 네, 요즘은 오히려 서울, 수도권에만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회사에서 이런 말 하면은 되게 욕먹었어요. 너 뭐 회사에서 왜 그런 말 하냐. 뭐 회사 일이나 똑바로 하지.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네, 뭐 전세가 얼마고 집값 얼마고 뭐 이런 얘기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정보도 많이 교류할 수 있고 좋은 강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편리해진 세상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인으로 벌었대, 막 주식으로 뭐 잘 샀대 네. 하는 그런 친구들 보면 난 뭐 하는 거지? 내가 괜히 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길만 가야 돼요. 굳이 뭐 다른 사람 얘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남과 뭐 절대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갈 길만 가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토지 투자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아파트 시세가 다시 2013년부터 막 오른다고 할 때 되게 박탈감이 좀 있었어요. 내 토지는 전혀 안 오르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아파트를 빨리 해야 되나? 하지만 저는 그때 아파트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나는 내가 아는 건 토지니까 계속 토지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계속 그 길을 갔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아파트도 같이 하기 시작했죠. 그럼 저 같은 이제 딱 5천만 원 모은 직장인이 내가 이거를 좀 막 3억, 5억 한 뭐 그 정도까지 좀 불리는 그런 좀 현실적인 방법, 모으는 스텝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돈을 모아서 자산에 탑승을 시켜야 돼. 근데 내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아껴야겠죠. 스타벅스는 기업 총수들만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커피도 메가커피 이런 거 가지 마시고 그냥 회사에 있는 커피 그냥 먹으면 돼요. 메가커피는 싼데. 아니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하철 되게 타는 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새벽에 첫 차 타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하철도 오히려 할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너무 지하철이 그냥 내가 전세 낸 것 같아.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오히려 그 안에서 되게 쾌적하게 책도 볼 수 있고 옆에 그냥 가방 편하게 놓고 다리 꼬고 뭐 이렇게 편하게 뭐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습관만 좀 바꾼다면은 그게 어느 순간 나의 습관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나의 그게 루틴이 되면서 그게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축을 어디까지 해요? 한 저축으로 막 내가 서울 아파트 사고 싶으면 5억을 저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억만 있어도 가능하거든요. 내가 5천만 원이 있다면 또 5천만 원을 모아야겠죠. 더. 그래서 1억을 만들어야겠죠. 내 종잣돈을.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1억을 받아서 그럼 2억이 생기죠. 그 2억으로 전세가 매매가 차이 2억이 나는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2억이 됐을 때 이때 나는 어떤 아파트를 살 거다라는 그 후보군들을 쭉 비교 분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때 내가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돈이 준비가 됐는데 그 나의 지식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반드시 내가 공부가 되어 있고 분석이 다 끝났을 때 그때 실행을 해야 됩니다. 공부는 계속 해야 돼요. 공부는 상승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락기 상승기 때 다 해야 돼요. 매일같이 해야 돼요. 매일같이. 우리 머리도 먹어야 돼요. 계속 배만 살찌는 게 아니라 머리도 살쪄야 돼요. 저 그것도 궁금해요. 투자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아파트도 있고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근데 왜 아파트를 또 많이 추천해 주세요? 일단 아파트가 황금성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사는 게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일단 상가는 공실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토지는 뭐 전세를 끼고 살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내 대출을 받아서 풀로 내 돈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뭐 월세 나오는 것도 사실 거의 없고, 그리고 또 잘못 사면은 안 팔린다. 평생. 근데 아파트는 그래도 좀 잘못 사더라도 어찌어찌 하면 팔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황금성 측면에서라도 처음에 하신 분들은 저는 아파트를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파트를 보는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 세대수. 네, 세대수가 너무 적으면 안 되겠죠. 뭐 한 2, 300세대 된다. 아파트가 한 동짜리다, 두 동짜리다 이런 것도 위험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서울 경기도인데 지하철이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봐도 사실 그렇게 안 좋은 아파트 걸러내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대수가 적은 것들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이유는 일단 세대수가 적은 것들은 시세가 잘 안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이 부동산은 결국에는 땅값으로 결정되거든요. 근데 그 단지가 가지고 있는 크기가 그 단지의 땅값인데 이게 너무 작다 보면은 이게 어떤 그 받쳐주는 힘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은 잘 올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작가님께서 지난번에 그 얘기 해주셨어요. 아파트에서 핵심은 딱 두 가지고 입지와 환금성이다. 입지는 서울 수도권이면은 다 그냥 입지 좋다 라고 보면 되나요? 그 중에서도 일자리와 접근성이 좋은 게 더 좋고요. 네, 그리고 또 학군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게 또 신축이면 더 좋고요. 그리고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이면 또 더 좋고요. 근데 이게 입지가 엄청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이 간극이 차이가 크면 되게 비교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크지 않을 때 신축이냐 구축이냐 이거를 선택하는 거는 약간 공부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비교하실 때는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게 다 어디서 좋다는 말은 다 듣긴 했거든요. 이거 봐야 되고 저거 봐야 되고 다 그런 거 따지고 나면 비싼 아파트밖에 안 남더라고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만약에 2, 3억대 갭으로 아파트를 사겠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막 5, 6억대 보시거든요. 근데 2, 3억대 아파트 갭 정도면은 저는 한 8, 9억대까지 봐도 돼요. 9억짜리인데 6억이 한 전세가가 한 6억 정도다. 이런 아파트가 더 나중에 상승 여력이 더 큽니다. 지금 4, 5억대보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절대가를 보기보다는 일단 전세가율과 매매가의 그 차이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비교해 보시고 과거의 시세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여기가 더 많이 퍼센테이지와 절대 금액이 많이 올라왔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더 중요하죠. 산 다음에 안 오르면 어떡해요? 안 오르면 좀 더 기다려야죠. 그리고 왜 안 오르는지 봐야겠죠. 만약에 대세 상승장인데 내 거만 안 오른다. 그럼 내가 잘못 산 거고요. 하락장인데 내 거는 좀 덜 떨어진다. 그러면 잘 산 거고요. 네, 그리고 대세 상승장인데 같이 오른다. 그러면 뭐 잘 산 거고. 하락장과 상승장을 둘 다 겪으셨잖아요. 네. 샀는데 안 오른 적 있으세요? 있죠. 근데 그거는 그냥 떨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보합장이 좀 길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2017년부터 21년까지 너무 이 상승과 하락이 너무 막 급했잖아요. 네. 근데 약간 이거는 비정상적인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 시세는 천천히 움직여요. 최근이 너무 이게 빨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래 자산시장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건가? 근데 주식은 그럴 수 있지만 부동산은 이 최근에 있었던 그게 약간 사실은 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샀는데 막 그 다음날부터 왜 안 오르지 이런 것보다는 그거는 일단 신경 안 쓰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음 투자를 또 해나갈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작가님은 어쨌든 지금 현장을 계속 지키고 계신 걸 보면은 계속 기다림의 그 시간들이 있었다는 건데 그렇죠. 어떤 힘으로 기다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산 거를 그냥 묵혀둔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내 자식처럼 잘 키워야지 이것보다는 그냥 묵혀두고 빨리 종잣돈 모아서 다른 거 하나 또 사야지. 이렇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통화량은 결국에는 자산시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좀 더 강세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많이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가능할까요? 근데 지금은 샀는데 오를지 안 오를지도 모르고 네. 집값은 계속 좀 떨어지는 시장이기도 한 것 같고 네. 사실 저는 전월세 살면서 좀 지켜보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거든요. 네. 모은 돈도 없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되었다면 당연히 전월세 사면서 지켜보면서 공부하는 게 맞죠. 제가 처음에 거래를 했던 2010년, 2011년 이때도 저는 1988년에 집값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 좋은 시절 다 지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중학교 때 이때 지하철 티켓을 끊고 다닐 때가 15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400원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공공요금도 이렇게 10배씩 오르는데 집값은 안 오를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너무 상승론자 같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기 수요가 있는 곳은 인플레이션의 힘을 받을 거고 수요가 없는 곳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방 소도시들 그리고 또 개발 여력이 떨어지는 경기도 끝쪽들 네, 이런 곳들은 이게 반등을 좀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정해두고 있는 마지노선은 남쪽으로는 딱 동탄까지 위쪽은 없나요? 서울 기준으로는 노원구까지만 봅니다. 하락장과 상승장을 다 겪으면서 이건 좀 잘했다 하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하락장 때 매수를 했던 거 그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하락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거 있으면 사게. 제발 좀 떨어져라.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거 좀 사게. 이런 마인드거든요.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한번 크게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지금 막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요렇게 우리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좀 한번 정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출퇴근할 때 못 타고 다니시죠? 저 지금 지하철 타요. 2호선. 2호선? 네. 사람 되게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 사당 넘어갈 때 네. 저도 같이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거를 5시 차를 타면 사람이 없어요. 몇 명 없어요. 그냥 칸에 한 대여섯 명밖에 없어요.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일찍 자면 돼요. 10시에 자면 됩니다. 10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고. 일단 일어나 보면 알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일찍 일어나서 내가 뭐해 하면서 아예 시작을 안 하거든요. 일단 일찍 일어나서 지도를 이렇게 계속 보고 시세를 보고 책도 좀 보고 하다 보면은 그 2-3시간이 굉장히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엄청난 에너지를 응집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업무를 시작한다면 이게 완전 달라집니다. 엄청 뿌듯해요. 그래서 저는 첫 차를 놓치는 게 되게 저와의 싸움이었어요. 두 번째 차 타는 게 되게 저한테는 굴욕이었어요. 그 다음 무조건 첫 차 타야 돼 라고 해서 그 전날 막 회식하고 힘든데도 그냥 일어나서 잘 바에는 내가 출근해서 잔다, 지하철에서 잔다, 또는 회사 출근해서 뭐 엎드려서 잔다, 이런 마인드로 계속 첫 차는 꼭 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럼 미라클 모닝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해보니까요. 이걸 못 지키는 내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네. 저같이 좀 아침잠 많은 사람에게도 그런 방법을 권해주시나요? 인간은 누구나 아침잠이 다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빼고는 아침잠이 다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새벽 4-5시에 자서 12시에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러던 사람이 완전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습관입니다. 결국에는. 일단 한 3개월만 해보세요. 3개월만 해보시고 그걸 이제 6개월로 늘려가고 1년으로 늘려가고. 15년 전에 작가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것만은 꼭 해주고 싶다는 그런 조언이 있으신가요? 문제가 뭐냐면 이 유튜브나 미디어에 뭐 5억, 10억, 100억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에 좀 이렇게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월급 300으로 시작하지만 일단 내가 어떻게든 1억을 모아서 일단 내 아파트를 하나 살 거야 라고 현실적인 목표를 딱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무작정 처음부터 나는 100억 부자가 될 거야 이래버리면은 이게 지속성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 한 2-3년 내에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목표를 먼저 잡아야 돼.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남들 잘 나가는 그 모습은 그냥 다 허상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도 실제로는 잔고가 거의 없어요. 막 이렇게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제 주변에도 인스타그램에 화려한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지금 뭐 반전세 살고 자기 집은 없으면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소득도 많지도 않고 그냥 저금 안 하고 그냥 내 월급을 그냥 거기에 다 쓰는 거죠. 300만 원을 내가 다 쓴다고 하면은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호텔에 하루에 30만 원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10밤 잘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사실 미래의 자유를 끌어다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재테크를 안 하는 것, 하는 것 본인의 선택이지만 저도 안 했을 때가 있고 했을 때가 있었는데 했었던 게 좀 더 좋더라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월급쟁이 부자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하시는 방향을 이렇게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부자들의 돈이 흐르는 방향으로 부동산 방향도 움직인다. 설해마을, 트리마제, 나인원 한남 이런 부자 동네 다 살아보셨잖아요. 살아보면서 좀 어떤 걸 느끼셨는지. 설해마을 고급빌라랑 이제 트리마제랑 나인원 한남 상품이 다 달라요. 그래서 빌라랑 아파트랑 직선 비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트리마제는 뷰를 되게 포커싱을 한 고층 아파트고, 나인원 한남은 이제 뷰보다는 이제 저층 상품인데, 저는 근데 설해마을에 저는 30년 넘게 살았어요. 제가 7살 때부터 살았어요. 그때는 방배중학교 밑에가 있으면 밑에 주택에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급 빌라들이 대규모로 막 개발이 됐던 시기가 있거든요, 설해마을에. 그때 이제 빌라에 되게 오래 살다가 독립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설해마을 빌라를 매매를 했어요. 그땐 되게 나이가 일단 첫 번째 어렸고요. 제가 지금처럼 부동산을 공부하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그런 선택을 안 했겠죠. 굉장히 그 선택을 하고 나중에 집을 팔 때 되게 많이 후회를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설해마을 빌라를 매매했을 때에는 부동산 경기가 진짜 안 좋았을 때였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엄청 하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언론 기사들 찾아보면 막 아파트 끝났네, 주택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났네 막 이랬는데, 그때 제가 독립을 해야 돼서 대출을 좀 받고 이제 제 돈 몇 억을 보태서 이렇게 첫 집을 매매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도 설해마을 그 빌라, 제가 산 빌라가 13억이 넘었어요. 팔 때는 15억인가 14억 5천인가 이 정도를 받았는데 혼자 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복층 빌라였거든요. 테라스도 있고 쾌적한, 그리고 녹지가 바로 앞에 있어서 녹지도 보이고 멋도 있고, 그래서 이걸 매매를 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혼집으로는 아파트가 더 낫겠다. 왜냐하면 설해마을 빌라촌이 다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되게 장점은 프라이빗하죠.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 잘 안 다니고 조용한 동네예요. 그래서 살기는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반포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가성비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안 오르고 싼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제가 전철은 잘 안 타지만 차로만 이동하시는 분들은 크게 불편하진 않지만 차로 이동하는 교통도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사실.
근처에 여기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여기는. 예, 걸어서 한 20분 정도 가야 돼요. 가장 가까운 역이 서초역하고 고스터미널역이에요. 동강단지랑 신동강단지 이 일대가 예전에 이제 탑급 연예인들하고 재벌들이 진짜 많이 살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거죠, 이제. 설해마을 같은 경우는 점점점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하향세를 걷고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설해마을 고급빌라촌은 옛날 90년대 형성이 된 거거든요. 박미중학교가 있으면 이 밑에를 우리가 보통 설해마을이라고 불러요. 여기 상권, 여기가 주로 설해마을 메인도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전통부촌이라고 하면 박미중학교 뒤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는 동광단지, 이쪽이 동광단지고요. 동광단지는 주택도 많고 그리고 빌라들도 많고요. 이쪽이 신동광단지예요. 신동광단지도 주택과 빌라들이 섞여 있었는데 최근에는 빌라 부지들이 좀 많이 팔리면서 원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약간 부촌의 이미지가 희석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동광단지는 아직까지는 원룸들이 이런 건 별로 없는데 아무래도 설해마을 자체가 좀 힘을 잃다 보니까 동광단지도 평당 가격으로 보면 생각보다 되게 싸요. 일단은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전제는 빌라는 개별성이 엄청 강해요. 동일한 상품이 아니잖아요. 아파트처럼 뭐 3,000세대 들어가 있고 34평이 동일하게 거래가 되고 시세는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거든요. 실거래를 보면 평당 5천, 6천을 잘 못 넘어가요. 근데 지금은 반포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아리팍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물론 호가가 지금 1억 4천, 뭐 5천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평당 20평대, 30평대가 1억 한 3천대까지는 실거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원베일리 30평대가 지금 45억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원베일리에선 전용 84밖에 못 사는데 여기 가면 전용 뭐 200 이상의 고급 빌라를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드라마틱하게 벌어져 있어요. 여기는 왜 그렇게 가격이 탄력을 받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이런 빌라들 있잖아요. 다 쪼개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단독 개발밖에 안 돼요. 다 연식이 다르고 소유주 다 다르고 좀 우후죽순으로 뻗어 있어서 이게 단독 개발을 하지 않으면 좀 개발하기 힘든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독 개발한다라고 해도 기존에 6가구 12세대밖에 안 되고 땅도 되게 좁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다 2종 주거 지역인데 올릴 수 있는 것도 5층, 6층밖에 안 되고 주변이 역세권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상권 있는 데도 아니고 좀 아파트 생활을 좀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으면서 가격 탄력을 좀 못 받는 것 같아요. 이걸 매각을 하고 집을 되게 많이 알아봤었어요. 신혼집을 알아봤었어야 되니까 제가 나름 가진 예산의 제약 안에서 막 집을 알아보러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성수동을 갔어요. 원래는 제가 트리마지도 보고 갤러리아 포레도 보고 여러 가지 집들을 봤어요. 제가 그 당시에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 임장 다닌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파트를 정말 100채를 넘게 본 것 같아요. 성수동에 잠깐 사셨고 그때가 트리마제. 네네, 2년 거주했어요. 여기 성수동 3대장이라고 불리는데요. 갤러리아 포레랑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랑 트리마제는 여기 있습니다. 한강변 바로 앞에 있어서 뷰가 되게 좋아요. 제가 살았던 57평형은 뷰가 되게 베스트인 세대는 아니었어요. 저는 전월세로 살았고요. 그 56평이 뷰가 훨씬 더 좋아서 57평보다 56평이 더 비싸요. 트리마제 같은 경우는. 57평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한 8천 정도의 실거래가 찍혀 있고 56평은 평당 1억 정도의 시세가 찍혀 있으니까 뷰의 가치가 한 10억 정도 갭이 벌어지는 거죠. 당시에는 아크로서울 포레스트가 올라오기 전이에요. 지금 성수동의 대장이라고 하면 아크로서울 포레스트잖아요. 요거잖아요. 서울의 하이엔드 아파트가 어딨어? 라고 물어보면 딱 3군데 정도를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나인원 한남, 한남 더일, 그리고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를 얘기를 하고요.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는 38평이 있지만 77평하고 62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얘네가 시행사에서 개발을 할 때 38평의 계획이 없었어요, 원래. 근데 그 당시에 또 분양시장이 안 좋아서 77평을 반으로 쪼개서 38평을 분양을 한 거예요. 그 구조가 이상해요, 38평 가평은. 방이 일단 2개고요, 38평인데 그 방 2개가 딱 붙어 있어요. 이거 뭐지? 방 2개가 딱 붙어 있고 딱 나가면 거실인데 거실은 큰데 방은 되게 좁아요, 또. 근데 거기 사는 후배가 있어요. 후배도 혼자 사는 후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매각을 했는데 28억에 사서 43억에 매각을 했어요. 그걸 매각을 했는데 산 사람도 혼자 사는 사람이었대요, 남자. 그런 수요를 좀 충족시켜주는 게 38평인데 38평은 정상적인 가족이 살기에는 조금 이제 이 구조가 이상하긴 해요. 그 다음에 나인원 한남 가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인원 한남 분양을 신청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분양에 당첨이 되면 지어지는 기간이 또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어디 살아야 될까 또 고민을 하다가 이제 트리마제를 간 거죠. 한강진역 쪽이군요? 네네. 나인원 한남 여기 후문에서요. 여기가 지금 이 상권이 되게 핫하거든요, 지금.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제가 나인원 한남 분양을 받고 지어질 때 이 뒷골목을 되게 많이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여기가 상권 형성이 아예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기가 평당 5천에서 6천이었어요. 지금 1억 7천입니다, 여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긴 한데 여기가 차가 다니기도 너무 안 좋고 상권이 형성되기에는 불리한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길도 좁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역세권도 아니고 여기 이태원역에서 꽤 걸어가야 돼요. 한강진역은 그렇게 좋은 역이 또 아니거든요. 지하도 굉장히 깊고. 그래서 여기가 상권이 들어오면 형성은 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핫해질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가 막 평당 9천에 팔렸거든요, 여기가. 9천에 사서 이분은 신축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코너변에 있는 요 정도면
호가 평당 거의 2억 불러요, 지금. 되게 많이 올랐죠. 근데 나인원 한다면 그럼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저는 이게 결국은 하이엔드 주택으로 가게 되면 대체재가 있느냐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체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짱이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까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트리마제나 갤러리아 포레나 그리고 시그니엘도 마찬가지고 고층 타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그런 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저층의 어떤 게이트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높은 층이 9층밖에 안 돼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에는 101동부터 104동까지가 9층이고요. GDG 펜트고요. 저는 그 앞동에 살고 있는데 여기가 다 펜트가 있고요. 75평이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89평형 그리고 1층에는 이제 듀플렉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인원 한남 듀플렉스가 최근에 200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실거래가. 그래서 아파트 역사상 최고가예요. 이게 듀플렉스가 제 상품이 되게 좋거든요. 되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듀플렉스를 대체할 수 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없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택형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차를 타고 자기 전용 차고지에 차를 대고 걸어서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걸 다 연결해놨어요. 주택처럼. 저희가 주택에 성북동 평창동 주택에 살면 차를 딱 대고 계단으로 올라가면 자기 집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나인원 한남은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고급 빌라와 타워형의 그 중간 느낌이라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형적인 판상형 아파트인데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든 거죠. 그 듀플렉스로. 물론 한남 더일도 그런 듀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PH129도 듀플렉스로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없어요. 한남 더일은 오히려 단층 펜트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아요. 듀플렉스 펜트보다. 인기 별로 없어요. 듀플렉스가. 근데 여기는 1층 듀플렉스가 인기가 진짜 많아요. 여기에 사시는 분들 중에 예산이 크게 구애를 안 받는 그런 부자분들 보시면 89평 살다가 그 듀플렉스로 이사 가고 싶어 하는 친구가 꽤 있어요. 제 후배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 후배가 당시에 89평을 살다가 듀플렉스로 이사를 가고 싶어서 매물도 몇 개 없어요. 거기 나와 있는 집에다가 좀 딜을 했었는데 150억을 질렀어요. 150억에 내가 살 테니 팔면 안 되냐? 매도자가 안 팔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저도 시세가 150억, 160억까지 팔릴 수 있겠구나라는 감은 좀 잡고 있었고, 근데 작년에는 또 이제 부동산 시장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기였잖아요. 200억이 거래될 줄 저도 몰랐어요. 성원님은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지금 75평을 제가 분양을 받았는데요. 2019년 말인가? 2020년이었나? 저는 정확하게 42억 8천에 들어갔어요. 셋 중에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제 취향은 나인원이 제일 좋고요. 뷰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 분들은 아크로스홀 포레스트 70평도 맞을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나인원 살고 있지만 주택에 대해서 엄청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어디 가는 게 좋겠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아크로스홀 77평하고 나인원 75평을 보고 있는데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장을 일단 가보시고 성수동에 낮과 밤과 주말과 평일을 다 가봐라. 최소 4-5번은 가야 된다. 주택을 고를 때 절대 그 부동산이 같이 데려간 시간만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숲 같은 경우는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주말에 막 가을이나 봄에 공연 소음 같은 것도 꽤 많이 올라와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래야지 그게 좀 파악이 돼요. 내 라이프가 그려져요. 거기서.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는 걸 한번 매매를 하면 전세나 월세로 사면 1-2년 만에 그냥 나가면 되지만 매매로 사면 이게 오랫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가격이 오른다 해도 양도세 부담도 있을 거고 일생일대의 어떤 결정이잖아요. 정말 이거를 내가 발로 걸으면서 느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둘 다 가보고 그 친구는 이제 결국 나인원으로 왔는데 저는 사실 그 친구가 총각이라고 그래서 아크로스홀 77평을 가라고 했어요. 내가 만약에 나이도 20대 후반이고 결혼 한참 남았고 이러면 어디 갈래라고 물어보면 뷰도 좀 중요하고 사람들 뭐 집에 많이 불러서 파티도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는 아크로스홀 포레스트 77평 더 멋이 나는데 타워형하고 이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거기는 서울숲의 존재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뷰 좋은 아파트는 되게 많아요. 여의도 쪽도 이제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뷰 좋은 아파트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급 주거지를 볼 때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학원가, 대치동, 개포동 또는 학군 좋은 그런 동네가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전히 학군은 중요할 거고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좋은 대학 또는 좋은 곳에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군 좋은 데를 선택을 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이 정도의 프리미엄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어떤 게 그럼 중요해질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공원이나 이런 녹지가 되게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심지 안에 녹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실제 삶의 어떤 질을 굉장히 올려주는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포 같은 경우는 그걸 다 가지고 있는 동네예요. 그 앞에 한강공원 있잖아요. 근데 강북에서 있는 한강공원과 그 반포에서 가지고 있는 한강공원이 좀 많이 달라요. 성수동 트리마제도 앞에 바로 한강공원이 있지만 거기는 실제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작고요. 거기서 뭔가 되게 뭐 산책을 하고 뭔가 문화생활을 즐기고 그런 공원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자전거 길이에요. 그냥. 그래서 강북에 있는 한강공원들이 개발이 거의 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강공원들도 강남 위주로 개발을 했어요.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 크죠. 반포 한강 크죠. 세빛둥둥섬 있죠. 그래서 반포 아파트 단지가 왜 이렇게 비싸냐를 보면 학군도 물론 괜찮고 균일성이 높고 그리고 대규모 신축들이 들어서면서 비싸진 것도 물론 있고 교통도 좋고 하지만 앞에 공원의 존재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부자들의 거주지, 하이엔드한테만 특성될 부분일지 아니면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집을 구할 때도 사실 통용될 부분일지 궁금해요. 결국은 저는 가중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녹지는 되게 중요하니까 학군 뭐 등등 그리고 뭐 전철역에 있는지 없는 역세권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하이엔드로 갈 때 가중치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완전 하이엔드는 아니고 균질성이 좀 높은 그래도 좀 상류층 사람들이 사는 이제 반포라든가 이런 데는 이 가중치가 또 달라지겠죠. 대치동이나 개포동 같은 데는 약간 좀 특수한 동네이긴 하고요. 그리고 중산층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들은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는 교통의 가중치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고층에 그 한강이 쫙 보이는 그런 아파트들을 우리가 상상하는 건데 처음에 거기서 살다가도 아이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면은 사실 거길 떠나가게 된다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청담자이나 이런 데가 좀 많이 그래요. 사실 그 말을 하면 뭐 한강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진 않아요. 한강뷰의 프리미엄 분명히 있고요. 뷰의 가치가 굉장히 큰 아파트들은 이게 굉장히 갭이 많이 벌어져 있고 그걸 가중치의 문제거든요. 그것도 내가 총각일 때는 멋지게 살고 싶고 SNS 자랑도 많이 하고 싶고 근데 뷰의 가치가 그렇게 저는 오래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시장 가치는 그게 상당히 좀 높이 프리미엄 형성하고 있죠. 그럼 프리마지와 나인원남을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나인원남이 더 살기 좋다고 하셨어요. 지금 상황에서. 네네네. 이유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 커뮤니티도 압도적으로 좋고요. 그냥 비교가 아예 불가능할 정도예요. 하이엔드 이제 아파트냐 아니냐를 가장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전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리마제처럼 11평, 16평, 28평, 그러니까 소형 평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아파트는 절대 하이엔드 아파트로 갈 수 없어요. 그건 입주민들의 구성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가 트로피 아파트가 되긴 힘들어요. 그래서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트리마제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물론 층고도 더 높고요. 그리고 서울숲하고 더 붙어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이 돼요. 가격에. 더 잘 지었어요. 사실 더 잘 지었는데 근데 트리마제도 잘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평형대가 가지고 있는 진입장벽이 있어요. 근데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버리면 당연히 그게 트로피 아파트가 되기가 힘든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작은 평형이 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도 했는데 부자들 아파트는 또 다른 얘기였어요. 하이엔드는 넓은 평수 위주로 구성된 아파트가 훨씬 인기가 많아요. 트로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입장벽이 낮으면 누가 거기 더 들어가 살고 싶겠어요. 트로피 아파트는 사람들이 거기 사는 것만으로도 자기 신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평형 외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전용 면적이고요. 세대당 쓰는 평형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아리팍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죠. 층고도 높고요. 일반 아파트 층은 정말 잘 지었어요. 1611세대거든요, 아리팍이. 근데 그 안에 커뮤니티도 가보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한강뷰도 딱 멋지게 보이는 스카이 라운지도 있고 괜찮은데 문제는 1600세대가 그거를 쓸 때 쾌적하게 쓸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세대당 배분되어 있는 공용 면적이 저는 럭셔리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하셨길래 여기 살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패밀리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뭐 나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매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그렇지 분양을 받을 때에는 엄청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좀 받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 사업도 좀 하고 있었고 돈도 좀 열심히 좀 모았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의 한국의 경제 패러다임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50년 동안 한국의 부의 형성의 가장 중요한 키팩터가 뭐였냐고 보면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내가 현대아파트 하나 분양받아서 존버했더니 지금 뭐 50억이래 뭐 이런 어떤 스토리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팩터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국을 먹여 살렸던 거는 예전에 IT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한국을 여태까지 먹여 살리고 한국의 이제 경제를 이끌어왔던 게 다 제조업체들인데 뭔가 내가 제조를 하려면 공장을 세워야 되고 공장을 살려면 땅이 필요하고 땅을 깔고 앉고 공장 깔고 앉아서 한 몇십 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장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은 너무나 많고요. 물론 다른 케이스도 되게 많죠. 경북대 의대를 나와서 두 의사의 이제 그 명함이 갈렸던 얘기를 제가 이제 예시로 하나 들었었어요. 한 의사는 경북대 나왔으니까 대구 경북 지역이잖아요. 대구에서 개업을 해서 30년 동안 개업을 열심히 일을 했어요. 물론 거기도 땅값이 좀 올랐죠. 근데 한 의사는 똑같은 학교를 나와서 똑같은 과를 나와가지고 나가서 서울에 가서 개업을 해야지. 물론 개업해서 엄청나게 잘 되진 않았어요. 그냥 적당히 그냥 되는 그 정도 병원이었어요. 서울 가서 개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의 집값과 대구, 부산의 집값과 엄청나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그리고 건물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그분은 서울에서 어차피 내가 병원 할 거고 그 당시에는 의사들이 지금도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벌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꼬업 빌딩을 하나 매수를 해서 자기가 병원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30년이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둘이 의사로 번 돈은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건물이 300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건물이 100억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는데 이게 되게 드라마틱한 사례긴 한데 저는 이게 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제조업체 같은 경우도 서울 수도권 근처에 있는 공단에서 한 업체들이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래서 그게 불을 가르는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미시적으로 작게 보면 개개인이 선택한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 뭐 더 깊게 들어가면 압구정 현대 이런 데가 되겠지만 좀 더 넓게 보면 경제 주체들이 돈을 벌었던 그 방법이 결국은 다 땅이었던 거죠. 앞으로의 패러다임도 그렇게 될까요?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수축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30년 동안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GDP 성장률도 굉장히 높았고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고 서울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게 진동산 지가 인 건데 그럼 앞으로 이게 빠질 거냐? 뭐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빠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경험했던 그 드라마틱한 그 정도의 결과가 나오느냐? 전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방 소멸은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지방에 있는 부자분들이나 자산가분들 많이 하는 얘기가 저희 장인 장모님도 지방에 살고 계신데 하루빨리 거기 있는 거를 팔고 서울로 시프트를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이 한 3, 4년 정도 동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3, 4년? 네, 왜냐하면 2027년부터 인구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그때부터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그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잖아요. 근데 이 인구층이 엄청나게 두텁단 말이에요. 근데 밑으로 갈수록 역피라미드 구조로 인구가 점점 줄어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그런 연금이나 이런 거 다 반영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적자를 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좀 경제에 타격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거는 지금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긴 한데 지금 되게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자산 시프트를 하루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자들 부동산 알아서 뭐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한테 어떤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관심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못 잡아요. 저도 기회를 놓친 게 너무 많고요. 앞으로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저 생각을 해요. 제가 꼬마빌딩 투자한 것도 사실 돈 얼마 안 들었거든요. 폭등기 직전에 꼬마빌딩을 2개를 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인사이트가 있어서 산 건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금매로 나온 걸 잡을 수 있었고 근데 실제 돈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처음에 제가 투자했던 조그만한 꼬마빌딩은 3억으로 투자해서 한 2년 만에 한 2배 정도 해서 이제 먹고 나갔거든요. 양도세 내고는 그래서 한 4억 한 몇천 이 정도의 돈을 이제 벌었었고 근데 제가 만약 관심이 없었다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계속해서 수익을 좀 낼 수 있었던 이유가 계속 관심을 갖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투자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더 큰 걸 하게 되고 더 큰 걸 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 스텝 바이 스텝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빌딩 투자는 뭐 부동산 투자는 뭐 돈이 많이 들어 이렇게 편견을 가져버리면 나에게 오는 그 많은 기회들을 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경제는 업앤다운이 있어서 분명히 기회는 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회가 올 때 내가 빌딩 투자할 돈이 없으면 다른 거 투자해도 되는 거고 조금 더 소액으로 투자해도 되는 건데 아예 내가 내일이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그 엄청나게 많은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